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새 후보가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제 오늘 동선을 보면 비슷합니다. 오늘 새 후보는 동시에 대구, 경북,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뚫고 지키고 파고드는 이 새 후보의 지략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이번 대선 거대 양당 두 후보가 모두 TK 출신인 거 아십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고향을 찾은 두 후보를 밀착 취재한 마크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를 찾는 그 현장부터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마자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이재명 후보 오늘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며 지역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대구로 옮긴 이 후보는 동향을 부각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연설 시간도 자연스레 길어졌습니다. 여기 대구 맞니까? 진짜 대구 맞아요. 제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후보가 연설을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재봤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약 30분간 연설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포항과 울산의 광장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대선 20%대였던 TK 득표율을 3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험지에서 얻는 득표는 2배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부산과 경남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문수 후보는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며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꽃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마크맨 김민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신병을 물어보자 김문수 후보는 두 팔을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고향 오셨는데 기운이 펄 납니다. 환호를 받으며 출정식에 참석한 김 후보는 두 차례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대구 경북이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 세우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울산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김 후보는 울산의 한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넓히며 친서민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후 부산으로 옮긴 김 후보는 파격적인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공언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달 내로 부산 그린벨트는 부산시장한테 모든 그린벨트 관리권, 해제권, 개발권 100% 한 달 내로 싹 옮기겠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경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오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오히려 사표가 된다며 대구는 국민의힘 이 공식을 깨려고 했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노타이에 소매를 걷어붙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늘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출근길 피켓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 뒤 경북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식을 함께 먹던 한 학생이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휴대전화에 메모를 합니다. 이사로 등기를 하려고 해도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태핑하려고 YC나 500km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적어놔야겠다. 이거는. 그리고 같은 날 대구를 찾은 김문수 후보를 찍는 건 죽은 표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확실한 2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본인이 양강구도가 될 거라고 주장하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 강한 연계가 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 뒤로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3, 4년간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로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이렇게 상인들을 만난 뒤 잠시 후 퇴근 시간에 맞춰 공원으로 가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꼭 터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설화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당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논란은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격력을 우리가 올려주자는 게 우리 공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며 여성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문자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입사 전 출산하란 얘기냐, 여자는 다 출산하라는 거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재명 후보도 사유,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지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두 차례 잘못 든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출산을 표 계산 도구로 삼았다며 10대 공약에서 여성 공약을 뺀 뻔뻔함에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여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비하, 고령자 비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다함 기자가 이어갑니다. 문제의 발언은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첫 공식 일정에서 나왔습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그래요?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필요하죠.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의 말에 가락시장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을 홍보대사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선 구시대적 발언이라는 질타가 제기됐고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깁니까? 이준석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김문수 후보가 고령이라 성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고령자 비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원숙기를 지났다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그러면 정치의 원숙기에서 하락기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적하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물리적 나이가 74세인 것은 부가적인 내용이지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크게 배치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9.5%대 김문수 38.2%.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지만 후보 확정 이후에 빠르게 양측에 새 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 이뤄진 첫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과 12일 조사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5.7%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지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 6에서 8일 사이 물어본 한국리서치 3자 대결 가상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29%로 20%포인트 격차였고 지난 10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4.8%, 김문수 후보는 28.6%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 한덕수 후보와 대립, 당 지도부와 갈등 등 격한 내용을 겪었던 김문수 후보가 상황이 정리되자 빠르게 새 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차범위 밖 두 자릿수 격차가 남은 21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선을 21일 앞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초반, 이 여야의 승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민주당은 역대 최고 득표율 55%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겠다며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는 확장 전략을 쓸 계획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 과반을 넘어선 압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50%를 넘어 역대 최고인 55% 득표율을 목표로 하자는 게 전체적 기류라며 그래야 초반부터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줄곧 대세론을 지켜 당선된 2007년 대선이 참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 득표율은 48.67%, 정동영 후보 26.14%였습니다.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김 후보를 극우로 몰며 보수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란 세력과 공모해 극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위장 보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도 이끌어내며 보수층 흡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압도적 승리에 이준석 후보도 변수라며 2030 공약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며 끈을 조여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첫 본선 TV 토론회까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누비면서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 주를 대선 국면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회가 있는 오는 18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만 남은 보름 기간 역전 드라마를 쓸 발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격차가 확 줄어든 지표에 지지자가 기대하고 여론까지 확산되면 바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으로 선거를 포기한 지지층을 끌어모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이재명 후보와 더 대등한 위치까지 저희는 판세가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하루에 1%포인트씩 올릴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토론회 전에는 털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지율이 앞으로 국민들이 볼 때 흡족할 정도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청년을 중심으로 심야 선거운동을 벌이는 반딧불 유세단도 가동합니다. 절박함이 컨셉입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바람을 일으켜 대세론을 뒤집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꿈꾸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손희래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거 초반이에요, 사실. 21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당 전략이 뚜렷하게 취재가 된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건 양쪽이 꿈꾸는 지난 대선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2007년 대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그야말로 압승했던 그런 대선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얼마나 압승을 했었죠? 네, 당시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박근혜 후보와 어렵게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이명박 후보. 본선에서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22.53%포인트, 520만 표 차. 당시 2위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입니다. 대선 역사상 최대 격차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세론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때 그런 격차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노리는 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수층의 투표 폭인데요. 당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이명박 대세론에 어차피 끝났다며 투표장에 안 나갔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의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30%대 밑으로 가두면 역대 최고 득표율 55%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보수 지지층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요, 더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고 김문수 후보를 극우로 몰겠다는 거죠. 그때와 다른 점도 있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3자 구도였는데 3위가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위인 이명박 후보가 3위인 이회창 후보와 보수 진영표를 나눠 먹는 구조였죠. 같은 3자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2위인 김문수 후보와 3위인 이준석 후보가 나눠 먹는 구조죠. 이준석 후보와 함께 김문수 후보를 극우로 모는 더 쉬운 전략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 정도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콧노래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네, 하지만 신경 쓰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의 파괴력 그리고 잠재력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예상했던 본선 상대는 아니거든요.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드라마틱하게 본선에 올라온 김 후보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거를 꿈꾸는 거예요? 네, 바로 4년 넘게 이어졌던 이회창 대세론을 바람으로 뒤집은 2002년 노무현 모델입니다. 야, 근데 지금 21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요, 2가지 유사점을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드라마틱한 전개입니다. 1.6% 지지율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켜 역전 드라마를 쓴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경선 승리, 단일 후보가 된 게 드라마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영화 대사처럼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단일화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여전히 남은 카드라는 겁니다. 이질적이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꿈꾸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가보겠다고 합니다. 하루에 1%포인트씩 지지율을 올린다고요. 민주당이 꿈꾸는 지지층의 대선 포기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한 자릿수 격차로만 붙으면 지지자들 가슴에 다시 불이 붙이고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선거가 이제 21일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할 분담인데요. 90년생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과오를 반성하며 중도층 공략의 길을 트면 김문수 후보가 지지층을 껴안으며 반박자씩 늦게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2007년처럼 압도적일지 2002년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남은 21일에 달려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잠시 후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이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공식 사과를 했죠. 오늘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계엄에 사과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김 후보를 더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어제 첫 공식 사과를 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오늘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넘자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대통령 출당 등 실질적 조치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속도를 내기보다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지층과 중도층 중 어느 하나도 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먼저 길을 텄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김문수 후보의 입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국민이 놀랄 정도로 변화를 보여드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가 지금 21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놀랄 정도의 변화, 뭐 좀 생각하시는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란색까지 되찾아오겠습니다. 파란색까지? 저희 당이 원래 파란색이었습니다, 과거에.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를 잃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가령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제복 입으신 분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의 고정 지지층이었고 안보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군인들이 연동되면서 제복 입은 분들의 많은 상처도 입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빨간색을 운동화에 신고 이재명 후보가 뛰고 있는데 역발상으로 이제 같이 하는군요. 저희가 과거에 원래 파란색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개혁을 이뤄 나가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그렇다면 규제 개혁, 연금 개혁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관철해내서 변화에 유연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좀 비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솔직함으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선 후보들을 비교하시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누가 정직하고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인가. 어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특혜를 누리는 후보가 아니시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삶 자체가 드라마고요.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후보의 진정성으로 승부한다면 20여일간의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이뤄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30대 초선 비대위원장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많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액세서리 아니냐, 선거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실권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뭐 이기기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 빗자루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액세서리를 하라고 하면 액세서리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제 역할과 지위, 뭐 권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던 부분을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다시 비전을 제시하는 그 지점부터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제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를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엄을 사과를 하셨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탈당으로 가는 게 방향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거치가 정리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가 인준 절차가 목요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어떤 특정한 사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폭넓게 저희가 쇄신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예. 지금 당내 구성원들에게 의견도 묻고 컨센서스를 거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게 되고 나서 좀 이 방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좀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듭은 지으실 겁니까? 이번 선거 기간 전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채널A 뉴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연결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그건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 사과를 했고 안 했고는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의 중요성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과거의 계엄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쇄신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셨을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사과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런 비전이 결코 그 진정성에서 여러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매듭 짓겠다고 하는 건 결국 후보가 매듭을 지으셔야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들이 많은데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김용태 위원장은 내 성격 알아서 단일화하자고 연락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못하는 사이입니까? 제 성격을 오히려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성격을 아시면 제가 연락할 거라는 것도 아실 텐데 예. 왜 연락을 못 하겠습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일화 가격을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단일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걸 떠나서요. 예. 제가 이준석 후보가 저희 당대표 시절에 같이 최고위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윤리위에서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께서도 제 진정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들고요. 그 지점부터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범위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언제쯤부터 그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당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 부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 큰 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 실망해서 떠나신 분들 그리고 예. 뿌리는 다르지만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 정도라면 저는 다 함께 연대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수 정당의 큰 형님 정당으로서 모두를 연대하고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관용 정신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과 절연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부 총질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요구입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예. 보고 또 후보의 경선에 참여하셨던 전 대표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표현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들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보다는 저는 한 전 대표도 어느 순간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전 대표께서 저희 선대위에 함께 하실 때는 저나 저희 후보님이나 명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께서 오실 수 있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우리가 함께 정말 통큰 연대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반성하고 명분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움을 좀 요청하실 겁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아까 연대 제안하는 것처럼? 한 전 대표께서도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 당대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외롭고 때로는 원내 의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저도 지금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저나 후보님이나 진정성이 다르지 않고 방향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해서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막 보수층을 영입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당내 통합도 다 못 이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당내 통합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가 통합의 기준일까요?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큰 연대,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그 선행 조건이 당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비주류라고 불리는 분들,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분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힘을 모을 수 있는데 제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책임자도 모시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곳이 배터리 보관 장소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물류창고 같은 층에선 9달 전에도 불이 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물류창고 위로 시꺼먼 연기와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짙은 연기에 하늘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29분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완전 새카만 연기에 실시갈 정도였어요. 그래 혹시나 우리 건물에 붙을까? 작업 중이던 직원 등 178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열기로 물류센터 윗부분이 녹아내리면서 원래 지상 3층이던 건물이 지금은 2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창고 3층을 발화 장소로 지목했는데 이곳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지난해 8월에도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배터리 폭발이 화재 원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9개월 만에 같은 창고 같은 층에서 또 불이 난 겁니다. 초기 진화를 마친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디올 측은 이런 사실을 넉 달 동안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피해 규모나 보완 대책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0시 디올에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난 1월 해킹을 당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과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해킹 발생 넉 달 뒤에야 고객에게 알린 겁니다. 계좌나 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의심스런 전화 등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올 측이 넉 달 만에 해킹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완전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떨어지죠. 돈을 한푼 쓰는 건 아닌데 좀 정보를 좀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지 않을까. 디올 측은 정보 유출 고객이 몇 명인지는 물론 보상 계획이나 보안 강화 대책도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되는 건 없으세요. 디올은 지난 2월에도 SNS 계정이 해킹당해 디올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올을 상대로 피해 규모와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에 대해 중국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도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협상 결과를 두고 트럼프의 패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기로 했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30%까지 떨어뜨린 대중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We have some other things we're doing. They've agreed to open China, fully open China. 하지만 트럼프의 평가와 달리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 트럼프의 공격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비판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애덤 스미스와 무역 전쟁을 벌인 트럼프가 패배했다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도시 뉴욕은 환호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는데 특히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4.35% 올랐습니다. So everybody's hopeful, to say the least. I think that this kind of volatility creates opportunities for certain types of investors.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I think 30% is too high. I mean, I think I am worried that prices are going to go up and there is going to be inflation. 이 미중 간 관세 휴전에 뉴욕 금융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실제 미국 기업의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49명에게 난민 지위를 주고 미국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난민만 받아들인 걸 두고 이중잣대란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성조기를 든 이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난민 49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대규모 난민 입국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공항에 나가 이들을 직접 맞았습니다. Welcome.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such an honor for us to receive you here today. This is the land of the free. 이들은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 뿌리를 내린 이른바 아프리카너의 후손들입니다. 아프리카너는 남아공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하는데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이 남아공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며 미국 입국을 돕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통상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고 입국하는 데 2년이 걸리지만 이들은 단 3개월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불법 이민자와 난민 입국에 강경한 트럼프가 백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연히 백인들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happen to be white, but whether they're white or black makes no difference to me. 2달 전 트럼프 행정부는 백인을 차별한다며 주미 남아공 대사를 추방하기도 해 두 나라 간 외교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일본 오사카가 한국으로 물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한일 평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한 선박이 261년 만에 오사카항에 입항한 건데요. 한국 문화로 가득 찬 오사카의 모습 송찬욱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일본 오사카항에 장구와 태평서 등 우리 전통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선시대 왕이 일본에 보낸 공식 외교 사절단 조선통신사의 입항을 재현하며 치타대가 환영 연주를 하는 겁니다. 조선통신사선의 오사카 입항은 261년 만입니다. 조선통신사선에 올라왔는데요. 실물 크기는 물론 이 정사가 앉은 의자까지 똑같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도체서 엔진으로 바꾼 조선통신사선은 지난달 21일 목포에서 출발해 오사카까지 도착하는 데만 21일이 걸렸습니다. 왕복 항해 거리는 총 2,000km로 최장길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통신사가 갖고 있던 서로 성심껏 신뢰하고 교류해 나가라는. 조선통신사의 입항은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의 날에 맞춘 걸로 엑스포 현장까지 통신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화려한 상모 돌리기와 비보잉이 어우러진 사자춤 등 전통과 현대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一つの楽器だけじゃなくていろんな音奏でながらいろんな人がなんかすごいいろんな動きしながら進んでいっててチェゴでした。文化とか政治とかすごくこれからお互いいいところを影響し合って発展していくといいと思ってます。 가족. 관람객의 목소리가 음악으로 변합니다. 엑스포 한국관은 평일에도 1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주최 측은 한국의 날을 계기로 문화, 스포츠, 최첨단 기술 등 한일 간 교류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멕시코에선 정치인을 노린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엔 선거 유세 중이던 시장 후보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 시장 후보, 유권자를 만나 포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소도시 택시 스텝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집권 여당의 시장 후보 예세니아 라라 구티에레스가 숨졌습니다. 당시 선거 유세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고 있었고 총격 사건도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Que no podemos seguir en la inseguridad. Estamos cansados realmente de todo esto. Esto es un terrorismo. 베라크루스 주지사는 살인 사건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에선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지역 시장 후보가 유세 중 권총에 맞아 숨지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오는 한 남성. 손님을 뒤에서 붙잡더니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들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닌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손님과 직원들이 거꾸로 남성을 제압합니다. 현지 시각 9일 아르헨티나 마델 플라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구금됐고 강도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더 날씬하고 더 가볍게 스마트폰 시장이 다이어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연필보다 얇은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얇기도 무게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필과 비슷하고요. 다이어리보다는 얇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보면요. 163g입니다. 신용카드 6장을 쌓아 올리니 두께가 비슷합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얇습니다. 미국의 아이폰 16 프로, 중국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두께 차이가 납니다. 초슬림 경량화에 AI 기능을 전작인 갤럭시 S25보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카메라로 필요한 요소를 찍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AI가 해답을 찾아줍니다. Which shoes will go best with it? The blue sneakers would look great with the denim jacket. 삼성은 올해 하반기 예고된 애플의 초슬림폰 출시에 앞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초슬림 아이폰 17 에어를 예고했는데 시장에서는 두께가 5.5mm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께 경쟁은 접히는 폴더블 폰 시장에서도 치열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6는 펼쳤을 때 두께가 5.6mm인데 중국의 화웨이 메이트 XT는 2mm 가까이 얇습니다. 삼성도 더 얇아진 신형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며 더 얇고 더 가벼운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민들은 줌바 댄스로 칼로리를 날리고 도심을 배경 삼아 클라이밍을 즐기며 건강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빌딩 숲 사이로 단체 줄 넘기가 한창입니다. 그간 연습해온 박자를 맞춰가고 줄을 넘긴 횟수는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27, 28, 29, 30! 줄넘기 생각보다 힘들구나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제 평상시에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운동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초여름 더위에 노곤해지는 오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을 향해 팔을 뻗으며 점프를 하고 최대한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도록 온 힘을 다해 움직여봅니다. 저도 시민들과 함께 줌바 댄스를 배워봤는데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리듬에만 몸을 맡기니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기분도 한층 상쾌합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잠시 체험해봅니다. 산책 중에 재밌어 보여서 들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몸도 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을 벗삼아 도심 속 클라이밍도 즐깁니다. 실내에서 보통 클라이밍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되게 탁 트인 곳에서 좀 시원하게 하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기업과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건강 체크를 하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는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소리가 안 들려 어려움 겪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청력 치료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당황했던 이남영 씨. 청력 검사 결과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저 무슨 얘기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서부터는 대인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안 꼈다 그러면은 대인 기피증이 이제 많이 생겼겠죠. 보청기를 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라도 모임이라든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청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 97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보청기 착용, 전문의 진료 등 청력 치료를, 다른 그룹은 건강한 노화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청력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사회적 관계가 더 유지되고 외로움도 다소 감소했습니다. 청력 악화가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만큼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준 겁니다. 난청 환자가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력이 악화할 경우 보청기 같은 보조장치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이나 치료제 복용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수술실이나 조리실 같은 일부 장소만 제외하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죠.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를 잡기도 어렵고 카페에서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인데요. 다시 간다 김승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와 5년째 최 씨의 눈이 돼주고 있는 안내견 나감이. 가자. 왼쪽? 최 씨가 택시를 잡아보지만 차가 멈추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나선 기자의 목소리만 울립니다. 택시! 속도를 늦추다가도 나가미를 보고는 지나치는 택시들. 나가미 눈에는 다 보입니다. 나가미 보고 그냥 지나가시네요. 그런 데가 많아요. 8대를 보낸 후에야 겨우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 방문한 카페와 노래방에서도 모두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전 절대 연기했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혼잘 수도 있고. 법이 바뀌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걔는 안 된다가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박혀가지고 걔는 안 돼도 안내견은 돼야 되는 거인데. 예비 안내견 파도가 겪는 시선은 더 따갑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큰 개를 타야 이렇게 태운다는 게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오고 갈 데가 없잖아.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의아했어요. 카페도 쉽지 않습니다. 안내견이거든요. 불편한 눈빛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제 거부하겠다는 그런 표정이 한숨 푹푹 쉬면서. 제도는 바뀌었지만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거부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나 그냥 벌금 내겠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나면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 안내견이 집중해서 걷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인사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 인사를 좀 나눠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안내견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남은 변화는 우리 몫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잖아요. 눈을 밖에다 두고 몸만 들어오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다시 간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테러 제보가 잇따른다는 이유인데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며 유세장에 풍선과 손거울을 들고 나왔다는데요. 이 물건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유세가 한창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근거리에 파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암살 위협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지지자들이 저격수의 조준점을 흐리자며 풍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
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유세 현장에 손거울을 들고 나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손거울로 빛을 반사시켜 주변 건물에 있을지 모르는 암살범의 조준을 방해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거울을 들고 유세 현장에서 주변 건물 방향으로 비추는 지지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극단적인 테러 준비 세력이 있다는 제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테러 대비를 위한 대응 TF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테러 대응 TF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와 이주호 권한대행 협조하에 방탄 유리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방탄 연단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뭐가 다시 소환이 됐을까요? 네, 과거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CC 발언을 스스로 소환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문제가 없다면서요.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저게 이제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발언이긴 한데 어쨌건 오늘 정면 돌파한 겁니다. 네, 이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실용 기조를 외교까지 확장한 겁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일본도 함께 가야 되는 게 실용이라는 건데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네, 과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이 많이 정말 바뀌었죠. 이 발언 두고 김문수 후보 친중은 안 된다고 또 이준석 후보는 상대국을 희화화해선 안 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번엔 누굽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로 옮긴 이 권오을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이번은 이재명이다. 유경수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 외쳐라! 영혼과의 대화입니까? 약간 무속 느낌도 나는데요. 네, 권오을 전 의원의 이 발언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인상 깊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권오을 전 국회의원님이 오늘 아침부터 유명해지신 게 꿈에서 계시받았다고 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재명 뽑으라고 했던 꿈에서 계시받으셨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환생설도 나왔습니다. 유권자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부활해서 오시는 것 아닌가. 이재명으로 환생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경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데요. 야유받아도 아우요. 뭘까요? 네, 두 사람 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게 서로 다른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죠.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하는 조경태 의원, 부산 당원들의 거센 야유에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출당시키는 것이 바라왔습니다. 과거를 그냥 한국을 탈퇴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같은 자리에 있던 김문수 후보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기념사진 찍을 때 보니까요. 먼저 손 내밀면서 오른편에 세우더라고요. 이 경선 캠프 때는 함께 있었지만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추진에 앞장섰던 박수영 의원은 어땠을까요? 우리 박수영 의원님 일어나보세요. 여기 지역입니다. 저하고 경기도에서 4년 6개월 동안 같이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승리 위에 전진하자는 김문수 후보. 내부 다독이며 단일 대우 꾸리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26도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인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목요일 비가 오며 열기가 한풀 꺾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바깥 활동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청명한 하늘 아래 봄볕이 따갑습니다. 자외선 지수 보시면 오전엔 남쪽 일부, 정오부턴 전국이 매우 높음까지 오릅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강릉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남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청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커서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챙겨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오겠고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9시 20분부터 특집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가 방송됩니다. 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